여기에서 우리가 코운 얘기를 아직 계속하고 있어요. 자기 심리학 내의 논쟁들이 어떤 논쟁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자기 심리학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익숙해 있을 텐데 그 자기 심리학이 코웃이 돌아간 이후에 코웃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코웃의 동료나 제자들이 자기 심리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코웃 이후에 어떤 분들이 이 코웃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코웃의 작업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이론을 어떻게 발달시키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서 설명해내고 있어요. 호시 죽은 해인 1981년 이후 자기심리학 분야를 지배하던 단일한 주장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된 여러 주장으로 갈라졌고 대체되었다. 어떤 이들은 크롯의 이론에 의해 화생된 모든 연구 결과를 자기심리학 안에 포함시켰다. 반면 다른 이들은 크롯을 계승한 몇몇 이론만을 올바른 자기심리학으로 보았다. 무엇의 자기 심리학이 서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후계자들로 묶여진 학파가 될지, 아니면 그들이 서로 독립된 이론과 임상 기법을 가진 학파로 분리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아마 국내에서도 자기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해가 돼요. 코웃에 대한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코웃의 이론 중에는 코웃이 주장했던 이론이 있고 코웃의 후계자들이 소화한 내용이 소개된 경우도 많은데 원래 코웃의 이론만을 잘 공부하신 분보다는 코웃의 제자들 그룹이나 동료들이 코웃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공부하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웃 이론 자체와 코웃의 후계자들 이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코웃은 공감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지만 해석을 또한 중요시했어요. 공감과 해석을 굉장히 함께 중요시했었고 왜냐하면 이분은 자아심리학자였기 때문이에요. 이고라는 개념과 셀프라는 개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하게 될 텐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고 사이칼라지로부터서 이고 사이칼라지 안에서 조금 이고 사이칼라지 영역을 넓힌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고를 두 가지로 프로이드 때부터 이고에 대한 개념은 어려움을 겪어요. 처음 얘기할 때 이고라는 개념을 셀프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 전체를 얘기할 때 남과 대비해서 다른 사람과 자기 할 때 나라는 말이 이때 셀프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처음에는 이고라는 말하고 동치해서 썼는데 프로이드가 이론을 발달시키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1차 구조 이론에서는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해를 했었는데 점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어떤 그 개념을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고를 처음에는 의식적인 이고로만을 의식의 consciousness 의식과 이고를 동일시했어 초기에는. 그리고 의식과 consciousness가 이고라고 있고 이고는 또 셀프라는 개념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과 구별되는 자기.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의식 안에 자기라고 생각하는 자기를 상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이고라고 생각했던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의식적인 자기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이거를 우리의 기능이라는 개념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을 이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능을 모아서 이걸 이거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 기능 중에는 무의식적인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내게 있다. 그 무의식의 영역 속에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이고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방어죠.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적인 방어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의식 속에 어떤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무의식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서 자아가 심플하지 않고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까지 같이 있는 이런 자아로 개념이 확장되면서
이거가 자체가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념만 가지고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2차 구조 이론이 나오는데 이게 1923년에 출간한 이고 앤드 이드라는 책이죠. 여기에서 우리 마음을 세 개의 구조로 나누는 거죠. 이고와 이드와 슈퍼 이고로 나라고 하는 이고가 있고 그리고 이드가 있고 이게 원초아라고 불렀던 이드가 있고 그리고 슈퍼 이고 초자아가 있다. 그래서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이 일어나면서 테크니컬하게 이고는 우리 마음의 구조 중에 슈퍼 이고나 이드를 뺀 부분적인 것을 이고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셀프라는 개념으로 갔다가 마음의 삼중 구조 중인 그 시스템 이고라고 얘기를 할 거. 시스템 이고와 셀프라는 개념의 이고가 항상 그 문맥에 따라서 봐야 돼요. 프로이드의 글 중에도 이 이고가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려면 그 문맥 속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개념의 변화는 프로이드 이론이 발달하면서 이 시스템 이고라고 할까요? 마음의 삼중 구조 중에 하나인 이고에 대한 이 얘기가 계속 발달하면서 이고 사이콜로지가 된 거죠. 이고 사이콜로지 발전은 프로이드가 봤던 마음의 삼중 구조 중에 하나인 이고에 대한 이론이 다양하게 발달한 게 이고 사이콜로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셀프라는 것이 가려지는 거죠. 초기에 우리 전체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어떤 면에서 나라고 할 땐 나는 내 몸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내 쉽게 얘기를 해서 나는 신체로서의 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하는 나라는 개념을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고라고 하는 이 테크니컬한 개념으로 이고 사이클리가 발전하는데 그럼 셀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남과 구별되는 셀프. 내가 남과 다른 어떤 존재라고 한다면 이 셀프에 대해서 조금 더 셀프라는 개념이 너무 가려지다 보니까 그 셀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났겠죠. 그래서 어쩌면 1950년에 하인츠 하트만이라는 자아심리학자가 이 개념을 굉장히 분명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프로이드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썼던 이고와 셀프의 개념을 명백하게 구별해서 좀 더 클리어하게 이해되도록 한 게 하트만의 공헌이에요. 하트만이 어, 하나의 멘털 에이전시라고 하나의 마음의 구조, 마음의 기구로서의 이고와 그리고 셀프를 확실하게 구별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나의 사람을 얘기할 때 셀프라고 얘기하고 마음의 삼중 구조 중에 일부를 이고라고 부른다. 이제 이렇게 하트만이 명확하게 했는데 그거 자체를 가지고 에릭슨이 아이덴티티 이론을 전개를 하죠. 정체성 이론. 여러분들 정체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에릭 에릭슨의 얘기를 우리가 전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 에릭슨에게서는 아이덴티티가 하트만이 정의한 셀프의 개념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셀프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잘 이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제이콥슨이라는 자아심리학자 그리고 오토 컴버그도 여기서 셀프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자기 이론들을 발달시켜요. 그런데 이 에디스 제이콥슨이나 오토 컴버그가 봤던 셀프는 또 좀 독특해요. 이거 안에 이거 안에 셀프 레프리젠테이션들이 있다. 자기 표상들이 있다. 그러니까 셀프 개념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전체로서의 인격체로서 셀프가 있는데 어, 여기서 에디스 제이콥슨이나 오토 컴버그가 봤을 때는 셀프는 이 셀프 자체하고 다른 또 하나의 개념을 가져와요. 자기 표상이라는 개념. 그래서 셀프하고 다른 자기 표상이라는 개념은 셀프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표상이 이고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고 안에 셀프 레프리젠테이션이 있으면 이건 셀프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자기 표상은
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누겠죠. 나와 남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아버지 표상이 있고 어머니 표상이 있고 이웃 사람 표상들이 우리 안에 있겠죠. 여러분이 누구 하면 그 사람 내 앞에 없어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표상이 드러나잖아요. 이런 대상 표상들이 있는데 자기에 대해서 자기 표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셀프를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정의한 거죠. 우리의 마음의 표상으로서의 이 셀프 개념의 확장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셀프에 대한 개념들을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이 셀프 개념을 받아들인 게 코웃이에요. 코웃이 이 셀프 자체를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건강한 셀프 이스팀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컨스트럭티브한 셀프 개념. 그래서 이게 나르시즘이라는 개념을 건강한 나르시즘과 병리적인 나르시즘으로 구별하면서 건강한 나르시즘을 어떻게 발달시킨 것일까. 그래서 이 자기라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 셀프 이스팀, 자기 존중감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애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건강한 자기애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병리적인 상황에 있는 것을 병리적인 나르시즘이라고 보는데 보통 나르시즘이라고 얘기할 때는 병리적인 나르시즘만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코웃이 큰 기여를 한 것은 건강한 자기의 중요성 그리고 건강한 자기애가 어떻게 발달하는가 그러니까 셀프 자체가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한 이론을 이게 발달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축을 함께 본 거죠. 건강한 자기의 발달 과정, 그리고 건강한 자기애가 발달하지 못하고 병리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이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본 게 코웃의 큰 기여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셀프 사이칼로지라는 용어가 여기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자아 심리학과 다른 자기 심리학, 그건 셀프를 중심으로 한 이론이다는 얘기예요. 이 하인스 코웃의 개념은 도널드 위니캇이 썼던 어떤 개념하고 많이 닮아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셀프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 아까 이고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셀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끊임없이 정신분석가들이 각자 나름대로 이걸 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개념이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도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실험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코웃의 얘기 코웃의 후계자들과 코웃의 이론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시키는데 제가 또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코웃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임상적으로 자기애적인 환자들을 돌볼 때 자기애적 성격장애나 자기애적 행동장애를 가진 분들을 돌볼 때 코웃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적절한 좌절, 최적의 좌적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 옵티멀 프러스트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올굿 아브젝트 치료자가 모든 것을 다 도와주는 이런 역할이 아니고 그 올굿 마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적절한 좌절을 허용하는 마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옵티멀 프러스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게 치료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상담자하고 내담자 간의 관계에서 공감을 해줘야 되는 어떤 경우에 공감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공감한다고 해도 공감의 실패가 일어나면 이게 어떤 면에서 관계에 붕괴가 오는 거죠. 디스럽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 상담 과정에서 이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과정. 디스럽션이 있다가 다시 리페어하는 공감 관계를 유지하다가 공감이 잘 안 되는 이런 교란 상태에 있다가 다시 공감 상태로 회복하는 이런 붕괴와 회복이라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치료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상담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주는 상태에서는 이 셀프가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심리 기구가 발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일부러 어떤 관계에 어려움을 만드는 게 아니고 치료의 세팅 자체를 잘 가져가면 자연스럽게 어떤 디스럽션들이 일어나요. 내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충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쩌면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공감이 결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렇지만 다시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 회기까지 본인의 성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해석이나 다른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이 그래도 나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하면서 다시 공감을 받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교란과 어, 회복이라는 개념, 디스럽션과 리페어라는 개념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는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는 해석을 하기도 했겠죠. 그 공감과 해석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적절한 좌절을 허용하는 치료 관계를 코웃이 꿈꿨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입장에서 셀프 사이칼리를 발전시켰다고 보이는데 코웃의 후계자 중에는 앞티멀 프러스트레이션보다는 앞티멀 리스판스라는 개념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최적의 반응이라고 하는. 그 최적의 좌절이 있을 때는 좌절에서 벗어나는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담자가에 있죠. 자기에게 좌절이 왔을 때 거기서 리페어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내담자가 상당한 몫을 하게 되는 거죠. 좌절이 생기니까. 물론 두 사람이 상호 협력해서 하겠지만 내담자 스스로가 해야 될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 여기서 적절한 좌절이 있을 때는. 그런데 후계자들이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건 해적의 좌절이라는 용어보다는 앞팀을 리스판스라는 용어를 강조하는 후계자들이 생겼는데 그러면 적절한 반응에 의해서 돌본다고 된다는 얘기예요. 적절한 반응 쪽에 온다면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상담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나죠. 상담자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진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적절한 좌절을 통한 치료라고 하는 코웃의 원래 개념보다는 상담자가 잘 해줘서 치료하는 쪽에 지나치게 지지적인 측면으로 가버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묘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봐요. 저는 임상적으로는. 이 태도가 큰 차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래서 코웃이 원래 생각했던 셀프 사이칼로지적인 접근이 아니고 지나치게 상담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으로 최적의 반응 쪽의 이론으로 가고 있는 후계자들 이론은 조금 위험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임상가들이 코웃을 공부할 때 코웃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론과 그 후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을 좀 구별해서 어느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각자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코웃 이후에 발달한 이론 전체를 다 코웃의 이론을 볼 것이냐. 코웃의 이론 중에 코웃의 이론을 잘 계승했다고 하는 몇몇 이론만을 코웃의 이게 자기 심리학으로 넣을 것인가. 이게 자기 심리학의 개념 자체가 자기들 안에서도 정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어디까지가 자기 심리학이냐. 라는 개념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코웃의 정신을 그대로 개성하고 있는 것인가. 코웃의 원래 이론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한다면 이건 자기 심리학이 아니고 다른 이론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코웃은 자기가 자아심리학자로서 오랫동안 활동했었는데 자기 심리학이 거기서 자아심리학과 구별되는 학파로서 성립이 됐는데 그것이 꼭 본인이 원해서 일 것인지 아니면 자아심리학자들이 자기 심리학의 이론이 자아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을 너무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자기 심리학 자기 심리학을 주창하는 말하자면 코웃을 더 이상 자아심리학자라도 인정하지 않는 자아심리학
자들의 그룹으로부터 소외되는 경험을 그것이 하고 있었다고 보여요.